첫 번째 이야기. 부산 사상구 파란 철문지 폐가. 옛날 사상구에 오래 살았던 어르신들은 전부 아는 폐가인데 여기에 온갖 귀신들이 무더기로 모여 있어서 굉장히 음기가 강한 곳이었어. 이 집의 구조는 디귿자 모양으로 다 부서진 초가집이 있었고 중앙에는 동네 사람들 열댓 명이 둘러앉아 과일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 테이블과 그 위에 고장난 라디오 하나가 올려져 있는 폐가였는데 이 집의 철문이 새파란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서 파란 철문집으로 알려진 폐가였어. 저 테이블에 온갖 잡귀들이 빙둘러 앉아 놀고 있어서인지 젊은 사람들이 담력 시험을 갈 때 절대 테이블과 라디오만큼은 건들지 않는 국룰이 있었고 한 번은 저 라디오를 건드려서 크게 화를 당할 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동네 수학학원 선생님이야. 선생님의 당시 경험으로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되기는 개뿔. 철문은 잠겨 있으니 바로 담 넘어 들어가서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나오는 김에 라디오 한번 가볍게 터치하고 오려고 했는데 당시 같이 들어온 친구 한 명과 왼쪽부터 쭉 후레쉬 비춰서 돌아보고 나오면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라디오를 한번 만져보고 다시 돌아와 담을 넘으려 하는 그때 같이 들어온 친구가 갑자기 담 앞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를 연신 외치며 무릎을 땅에 쿵쿵 찍어대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갑자기 왜 이래 미친 새끼야 물으며 정신 차려라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는데 그때 친구의 표정이 엄청 공포에 질려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바라보면서도 죄송합니다를 외치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갑자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함. 그래서 휙 돌아보니 분명 그 폐가 들어올 때 아무도 없었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무 테이블 위에 똑바로 서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 그거 보자마자 바로 친구를 담 위로 던져버리고 자기도 담을 넘어서 던져놨던 친구 들쳐업은 채 그 길로 미친 듯이 도망쳤고 근처 찻집으로 뛰어가 냉수 한 잔만 달라 해서 식은땀 흘리며 마시니까 찻집 주인 아주머니가 설마 총각도 그 파란 집을 들어갔느냐고 물어보셨다고 해. 귀신이 들러붙어서 막 무당집에 가고 그런 건 없었지만 선생님은 그 일이 있은 뒤로 절대 그 집은 안 간다고 하셨어. 두 번째 이야기. 쾅쾅. 생각보다 조금 늦어 주변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뭐 일이 늦어지면 초과 수당이 나오니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 해도 어두워지기 전에 일을 마치고 싶었다. 그 기분 나쁜 집에 가야 하니까. 그 집은 문 옆에 작은 창이 붙어 있어 거기로 우편물을 넣는다. 큰 우편물은 들어가지 않는 데다 집에서 개를 키우는지 우편물을 넣으려 하면 개가 다가온다. 작은 창은 아래쪽이 불투명한 유리라 개가 문을 향해 열심히 달려오는 게 보인다. 뒤편으로 돌아가면 부엌문이 판자로 봉해져 있고 모든 창에는 덧문이 쳐져 있다.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 언제나 우편물을 반 정도만 찔러놓고 서둘러 돌아오곤 했다. 날씨도 이상하기에 조금 코스를 바꿔 그 집에 먼저 찾아가기로 했다. 평소처럼 우편물을 창에 찔러 넣으려는데 쾅하고 문에 커다란 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개가 뛰어와 부딪혔다고 생각하기에는 소리가 너무 컸다.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지? 불투명한 유리를 보았다. 검은 실루엣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개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불투명한 유리에 달라붙은 검은 것은 사람이었다. 머리카락이 긴 여자 얼굴.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서둘러 도망쳤다. 동요하면서도 배달을 전부 끝내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사이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 모습은 여자가 문에 달라붙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자를 문에 집어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범죄가 아닐까 싶어 나는 우체국으로 돌아와 상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상사의 대답은 내 예상 밖의 것이었다. 그 집 반년 전에 이사했잖아. 몰랐었나?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배정받고 배달한 3주치 우편물을 모두 잘못 배달한 셈이 된다. 대개 이사 신고가 접수되면 배달 구액의 카드로 표기가 되지만 그 집만 빠져있던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징계 처분을 받을 테니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가지러 가야만 했다. 그 집에 다시 갔지만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다. 문을 연다. 틈새로 들여보며 말을 걸었지만 사람은커녕 걔도 대답이 없다. 문 안쪽을 보니 우편물이 잔뜩 떨어져 있다. 그냥 가져가면 혹시 경을 칠까 싶어 상사에게 전화해봤다. 구청에 전화해볼 테니까 기다려. 기다리는 사이 문틈새로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현관에는 어렴풋이 먼지가 쌓여 있고 사람이 들어간 흔적은 없다.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졌다. 먼지 위에 발자국도 사람이 끌려간 자취도 개의 발자국조차 없다. 우편물 위에도 내 망상이었나 싶어 불투명한 유리로 눈을 돌리자 거무칙칙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손자국에서 피가 뚝뚝 아래로 흘러내린다. 나는 그대로 우편물을 긁어모아 소리를 지르며 죽어라 도망쳤다. 세 번째 이야기. 중3 때 겪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3 때 진짜 소름 끼치는 경험한 썰 풀어볼게. 나 아직도 사실 그때 생각하면 조금 떨리는 거 진심이야. 친구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 집 가면 항상 얘네 할머니가 학동이 친구 왔구나. 어서 오거라.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과자랑 음료수 같은 간식을 챙겨주셨어. 학동이랑 같은 학원 다니고 있었고 얘네 집에 게임기가 있어서 그걸 같이 하려는 목적으로 집에 갔는데 현관문 쪽이 얘네 할머니 방이었어. 컴컴한 굴 같은 방에 파란색 모기장 같은 방충망 같은 문 달아놓은 방이었고 나무로 된 마루가 있던 게 생각나. 그때도 여느 때처럼 게임을 하려고 얘네 집에 놀러 갔고 마루 앞에서 신발을 벗는데 등 뒤쪽에서 작지만 얼음굴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생각하면 학동이네 할머니의 방인 그 시커먼 방인 것 같더라고.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그 목소리는 뒤에서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왔어. 학동이 친구 왔구나. 어서 오거라. 학동이 할머니 목소리였는데 난 그 말소리를 듣는 순간 뒤통수랑 등부터 몸의 뒤쪽은 다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 정말 이게 현실이 맞나? 이 생각이 들더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얘네 할머니 몇 달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지 그게 직접 장례식장을 간 게 아니라서 감이 잘 안 왔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겠더라. 도저히 뒤돌아서 그 방을 쳐다볼 엄두가 나질 않았어. 그리고 뒤돌아서서 현관까지 뛰어가서 이 집을 나갈 엄두조차 나질 않았지. 그냥 몸의 절반인 뒤쪽은 내 몸이 아닌 것만 같았을 정도로 심한 공포감을 느꼈어. 하지만 나는 억지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나무바닥 위로 올려서 학동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 방에는 학동이가 게임기를 켜놓고 있었고 웃으면서 빨리 게임을 같이 하자고 재촉했어. 그런데 게임을 하는 와중에도 나는 공포로 머리가 정말 핑핑 돌아버리는 것 같았고 학동이도 왜 이렇게 나보고 땀을 흘리냐고 오늘은 게임을 왜 이리 못하냐고 타박하더라.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하려다가 왠지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잠시 고민했어. 그리고 학동이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데 그때 대문 쪽에서 학동이 부모님 목소리 들리자마자 쏜살같이 뛰어나가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집에 들어온 나를 발견한 부모님이 내가 하얗게 질려있는 걸 보고는 왜 그러냐고 따지듯이 다그쳐 물었고 나는 그날 내가 겪은 것을 이야기했어. 그러자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가져와서는 내 몸에 막 뿌려댔고 엄마도 내 몸을 돌려서 소금을 뿌렸어. 그리고 다음부터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했고 그 학원조차도 무서워서 안 가게 되었어.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학동이 친구 왔구나. 어서 오거라. 이게 뭐가 무섭냐고 생각하겠지만 어린 나에게는 찌는 듯한 더위와 불 꺼진 굴 같은 방 안에서 들린 귀신 목소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트라우마가 되었어.